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마나 불리한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심하게 말해서 멍청한 투자 방식이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이게 왜 멍청한 방식인지 오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방콕에 30년 산 태국인 목수 아저씨가 있고 방콕에 5년도 안 산 부동산 하는 한국인 사장인 제가 있다고 하면 네가 콘도를 투자해야 한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의뢰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저희 직원들은 저한테 의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장이라서가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부동산에 대해 많이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번 바꿔봅니다.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방콕이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다른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느 날 로또죠. 로터리에 당첨이 돼서 그 돈으로 방콕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방콕에는 마침 목수 삼촌이 30년 동안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너는 그 삼촌에게 연락을 할까 아니면 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야 부동산 습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에이전시에 다니지 않고 부동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정을 한다는 조건을 계속 얘기를 하면 당연히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할 것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쉽게 말해 지인의 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일면식도 없는 고마저씨의 유튜브를 우연히 봤다고 합시다. 그래서 방콕 콘도 투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방콕에는 고등학생 동창생이 마침 한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창생과 사이가 아주 나빠서 서로 연락할 수 없는 사이가 아닌 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 동창생에게 방콕 콘도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마자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방콕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자기가 방콕에 오래 살았으니까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결국 친구가 전화가 와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 이상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은 오지게 많이 안다라고 하고 도와준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때때로 만물박사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식당을 하고 있다면 사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실제로 식당을 했더라도 투자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면 투자 과정도 자세히 대부분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뻔합니다. 혹시 상가에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에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도 없으면 부동산 사이트 찾아보고 구글링해서 뒤지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부산에 오래 살았다고 서울 친구에게 부동산 자체를 골라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결국 아는 선후배 있으면 그 부동산 소개시켜 주는 거고 모르면 부동산 이리저리 알아봐서 찾아주는 것 정도죠. 결국은 본인이 부동산을 찾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습성을 알아서 저한테 다른 대답이 어떤 게 나오냐면 삼촌이 아니라 잘하는 에이전트를 찾아야죠 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야말로 사실상 정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도시에 대한 지식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가 되면 심리적으로 더욱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국내도 그런데 해외는 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더 의지하게 되면 사실 바뀌는 것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왜 친구가 에이전트를 소개시켜주면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찾았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가 했던 부분을 많이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맨땅에 헤딩하듯이 와서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잠시 어떤 한국인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래 사신 분. 지금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분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태국말 잘하니까 지명에 뭐 이름 정도 정확히 태국식으로 발음하는 거 정도를 빼면 사실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제 선택으로 인해서 저는 결국은 시행착오만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을 부동산 업자들이 잘 이용해 먹습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문장이 남 믿고 투자해보라, 이 소리입니다. 혹시라도 지인이 업자를 소개하면서 투자를 할 때 내가 망설이는 걸 알고 저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99% 사기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물건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성공을 한다는 그냥 로또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동산 물건을 어떻게 분석해서 제공되었는지, 그래서 보여지는 그 부동산 자체의 투자성을 봐야지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방문하신 분이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만 있으면 할 텐데라는 이런 비슷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한 대 때려서 쫓아버리고 싶습니다. 자, 투자 시장에서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 수익성도 아예 없는 겁니다. 즉 이런 사람들한테 나 믿고 해보라는 식의 답변이 참 좋은 답변이 되는 거지만 저는 그런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콘도 설명했던 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대답을 해주냐면요, 은행에 적금 넣으시는 게 성향에 어울리십니다. 여기 투자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돈 버는 걸 떠나서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에이전시를 걸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자고 함부로 투자시켜서 골치 아픈 일을 저는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결국 현지에 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에이전트가 아닌 한 종원이랍시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몇 억씩 투자를 하는데 별 책임감 없는 간섭이나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식당 하는 사람이 그 몇 번이나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하는 일은 에이전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고마저씨가 싫으면 다른 에이전시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보여드린 도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고마저씨를 통해 투자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에이전트가 되고 제 회사는 에이전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마저씨는 한국 사람이니까 못 믿겠다, 태국인 에이전트를 찾아서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찾은 태국인 에이전트가 이 계약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고, 그 에이전트가 속한 에이전시가 판매 계약을 체결한 에이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도식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콘도를 방문했는데 지금 보이는 식의 도식이 나온다면 나는 분명히 A에게 의뢰를 했는데 실제 에이전트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 에이전시도 전혀 모르는 에이전시고 이 A는 나와 같은 방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래를 지속하고 싶으십니까? 문제는 지금 방콕의 한국인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국인 에이전시가 한국 고객용으로 워크퍼밋 내주면서 한국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시장이 마이너하기 때문에 돈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설령 진짜 고용을 했다면 에이전트의 A가 명시되어야지 방문자가 될 리가 없죠. 저도 초창기에 방콕에 와서 태국 에이전트 끼고 일을 했습니다. 여기 오래 산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커미션 나누기로 일을 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콘도를 찾아서 제가 하고 싶은 콘도를 제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콘도를 찾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판매하는 에이전트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무나 이건 불편한 방식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엄청나게 까탈스럽기 때문에 협력하던 태국인 에이전트들이 전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듯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부분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 회사로 계약 맺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일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려면 자금이 꽤 많이 듭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한 달에. 그런데 한국인 시장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큰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터져 있으면 더하죠. 그러니까 태국어 바짝 배워가지고 저렇게 에이전시에 접붙이면 운영 자금 자체가 나가지를 않죠. 본업을 하면서 유튜브나 인터넷 홍보에서 소일거리로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이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면 에이전시를 자기 이름 걸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전문가라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손해보는 투자자가 생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실수나 로스가 난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결국 공식적인 계약 주체인 에이전트가 본인이 아니라면 투자 과정상에서 에이전시의 실수가 발생한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죠. 이것은 의도했든 모르고 의도하지 않았든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의뢰를 한 사람이 계약의 중개 주체인 에이전트가 아니라면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저 도식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겁니까? 그런데 태국에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태국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 친구가 콘도 구하는데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커미션 나한테 얼마나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가능합니다. 어떤 건설사는 에이전시가 아니고 단순 소개자도 1% 주는 곳도 있습니다. 즉 제가 오케이 하면 저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부킹만 잡아주고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주 연락이 오지만 한국에서 부동산 법인이 연락이 와서 방콕 콘도 좀 팔고 싶다. 당신 통해서 팔면 얼마 줄래? 이래갖고 제가 오케이 하면 한국에서 파는 회사가 되는 거죠. 저렇게 해서 콘도를 팔면 어차피 제가 엄선한 콘도니까 저는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제안들 오면 전부 거절합니다. 잠장 에이전트인 제가 설명을 하고 투자자 사정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 빠져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구해놓은 콘도들인데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저 사람들이 유리한 대로 얘기해서 또 커미션은 이런 식으로 나누게 했는데 또 따로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식을 안 쓰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한국인 투자 시장이 작아서 한국 에이전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저도 한 달에 몇백만 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에이전트 많이 알겠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홍보하는데 저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도 고집스럽게 일일이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판매 계약한 후에 여러분들한테 콘도를 시키는 것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겁니까? 즉 여러분들은 지금껏 스스로 불리한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던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할 일은 실력 있고 제대로 일하는 에이전트와 에이전시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보다 더 멍청한, 심하게 말하면 아주 파렴치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정보나 어떻게 구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분들이죠. 쉽게 반포동 아파트를 사러 갑니다. 부동산 10군데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들 제끼고 주인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혼자 하는 형태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외국이죠. 사실 3편은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에 태국 콘도 사서 실패한 거 자랑스럽게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제가 말했던 이런 방식대로 산 겁니다. 스스로 투자하거나 지인 통해서 사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실패를 자랑해 놓은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한 사람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3부작 마지막 시간에는 태국 콘도 실패한 사람들이 득실되는 근본적 이유와 그 이유가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콘도 영상을 안 올립니다만 1억 5천 이하 콘도는 한 달 넘었기 때문에 제가 콘도 자체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델하우스의 유닛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해주기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콘도명하고 다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는데 요거는 반대로 미리 블로그에 평가를 써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는 제가 나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요구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미리 블로그를 확인을 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상은 제가 내일 블로그로 올리고 모레쯤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억 5천 콘도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올릴 겁니다. 사실은 그냥 부분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건설사에서 반대로 여기는 또 그러지 말라고 해서 일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